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출장 겸 휴가 잘 마치고 안녕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돌아왔는데 밤사이에 세상은 그리 안녕하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화염과 분노, 호위사격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밤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다시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생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요. 북한의 전략군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괌의 미군 주요 기지들을 제압하기 위해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맞불 작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총에는 총, 핵에는 핵. 강대강으로 치닫는 미국과 북한 대결에 우리는 딱히 손쓸 방법도 없이 중간에 낀 새우등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훈 기자. 네네. 참 하루하루 안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속보죠? 네, 그렇습니다.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 경고,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예. 소식을 살펴보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괌 주변에 대해서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총참모부는 미국의 예방 전쟁에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전면 전쟁으로 대응하겠다? 네, 북한의 입장이 나온 건데요. 어허. 또 앞서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를 상대로는 우리 해병대의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두고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날뛰지 말아라. 나만 너희들도. 네, 불바다 발언이 나온 것인데 1994년 북한이 NPT를 탈퇴한 무렵에 처음 나왔던 불바다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국제사회 전방위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이렇게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하겠다, 우리 작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말을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예. 북한이 더 미국을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휴가 중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놓고 나온 발언인데요. 예.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 거군요.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자체 평가는 미국이 이제 완전한 핵 보유국을 향한 도정에서 중대한 문턱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라서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네.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스촨성 지진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스촨성이에요? 네,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오늘 새벽 2시에 중국 스촨성 주자이거우 현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는 7.0이라고 하고요. 어이구.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예. 주자이거우가 유명 관광지라서 모두 여행객으로 보이고요. 또 이른 새벽 상황이라서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TV 보신 분들은,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계된 이 인원을 훨씬 넘어선 사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스촨성 너무 지진이 잦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보죠. 네, 청년 버핏의 실체가 나왔습니다. 기부왕으로 불렸던 박철상 씨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네, 이번에도 좀 씁쓸한 소식인데요. 주식 투자로 400억 원대 자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죠. 청년 버핏으로 불린 박철상 씨인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상 씨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 투자가 신경준 씨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400억 원대 자산을 투자로 일궜을 리가 없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400억 원 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간 관련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잡았지 않았던 것은
다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실제로는 벌었답니까? 주식 투자로. 실제로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14억 원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학 등에 2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중 상당액은 자신 돈이 아닌 지인의 돈이었다 이렇게 말을 그래요? 하고 있네요. 실제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기부 영웅의 씁쓸한 퇴장에 대중은 허탈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폭로한 사람이 신중경 씨잖아요. 네. 지난번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도 신중경 씨가 이 뉴스쇼에 나와서 폭로를 처음 했던 건데 그 신중경 씨가 또 이번에 이렇게 폭로를 한 거네요. 네, 신 의혹을 씨가 밝혀낸 거네요. 더 이상의 폭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력. 대선 패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이 후보님 아니시냐. 출마를 안 제가 하시고. 고민했던 지점은 제 미래와 당의 생존이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 안철수 전 대표 목소리였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 당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국민의당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입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도전 선언한 사람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세 사람이죠. 이런 구도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러자 반안철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가 하면 동교동계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출당까지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는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측근 인사에게 질문해보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의지 이거 확고합니까? 확고합니다. 지금 만약에 출마를 접으면은요, 예.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지금 출마 접으면 정계 은퇴다.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이 지금 치열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나 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뭐 출마를 접고 철수하게 되면은 이제 정치 그만해야죠. 아니 근데 선언 직후에야 확고하셨겠지만 그 이후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어제는 급기야 그 동교동계 원로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설득해보겠다. 그러니까 철수할 것을 설득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확고합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한 결정입니다. 뭐 모양 좋게 명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당이 어렵기 때문에 구당 차원에서 또 국가가 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구국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뭐 당권의 욕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출마는 계속 강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국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되는 게 구국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국민의당이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국민의당이 만약 실패하고 소멸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과거로 회귀되고 양당 기득권 정치 회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정권이 현재로서 인기가 높지만은 그러나 외교 안보라든가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능력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내용 있는 야당, 내용 있는 비판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분석인고 하니 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쥐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동영, 천정배 두 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도 참 가깝고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예. 좀 두 분들이 그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나아갈 길과 좀 맞지가 않아요. 프레임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의당이 피해야 할 프레임은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 또 호남당 프레임, 낡은 당 프레임, 이 세 가지 프레임을 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세 분이 사실 뭐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으시지만은 역시 국민들은 멀리서 보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세 가지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세 가지 프레임을 극복하고 국민의당이 다시 부활하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승리를 거두고 또 집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 상황은 안철수 전 대표만이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이 만든 프레임 구시대적이고 호남당 이미지 이 프레임 벗어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철수 전 네네. 대표 역시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인고 하니 네네. 제보 조작 사건 그 네. 주요 연루자들이 다 안철수 전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 속에 안철수 전 대표도 갇혀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일정 부분 책임 있죠. 그리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유미 씨는 사실 측근은 아닙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뭐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예? 이번에 나오시는 게 명분도 없고 모양도 안 좋다. 뭐 그거 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아 동의를 하세요? 그거는- 동의하는데도 나오시던 거예요? 그 동의합니다. 명분이 그런데 없다는 그거보다 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저는 뭐 국민의당이 지금 명분 따지고 책임 따지고 할 만큼 지금 그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가한 상황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여의도 정치에서는 책임과 명분을 많이 따지지만 예. 그러나 많은 그 국민의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역시 국민의당을 부활시키고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국민의당을 그래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뿐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명분이 부족한 건 안철수 전 대표도 안다. 알지만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침몰이기 때문에 지금 당 상황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내부터 단결이 안 돼요. 일단 당내에서부터 그럼 그 말 맞다.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라고 해줘도 모자를 판에 명분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럴 판에 당 내부에서도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출당 조치 방안까지 동교동계 원로들이 논의를 했답니다. 물론 결론을 그렇게 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논의까지 했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일부 과격한 분들의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동교동계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당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이제 뭐 출마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의사표시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내일 후보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출마 자체 반대하기보다는 전대에서 뭐 표로 그 부분을 심판하시고 안철수 대표가 책임 있는 사람이 왜 나왔냐? 예. 안 된다. 당대표 대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표를 안 주면 대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표 안 주면 저 안 되는 거 아니냐. 표로 심판해달라. 근데 지금 말입니다.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선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반대도 많고 또 호남에 지금 표가 많은데 호남의 중진 의원님들께서 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승리를 낙관할 수는 없죠. 바로 그러나 이제 많은 당원들은 여의도에서는 이제 반대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평당원들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당원들께서는 명분이나 책임보다는 역시 국민의당을 부활시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 역시 안철수뿐이다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당원들의 민심, 그 여론, 그 온도는 다르다라는 말씀.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단일화가 될 경우에 1대1 승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된다면 실패한다면 그때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정말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그 상황도 고려해 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뭐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대에서의 결과, 또 지방선거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뭐 만약 전대에서 대표로 안 되신다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당 대표로서 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마찬가지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엄중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전 대표하고 매일 전화하시죠? 가까우시죠, 예, 아주.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병호 전 최고위원한테는. 심리적 상태가 좀 어떠세요? 안 전 대표. 지금 뭐 즐거운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나 뭐 모양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생각보다 반발도 꽤 세요. 생각보다 이 정도 반발을 생각 못 하셨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발이 세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렇지만은 또 당을 살리겠다는 그런 부당 정신이 나오셨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돌파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나가서 당을 살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나올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 당이 이제 계속 위기에 빠지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뭐 당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안철수뿐 아니냐, 나가라 당신뿐 이런 아니냐. 출마 권유가 차츰 늘어났고요. 그렇게 된 거군요. 결국 막판에는 거의 반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결단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셨어요. 이 정도 반발까지는 예상 못했다. 근데 이 정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예. 20여일 남았는데 만약 반대 예. 여론이 이렇게 계속 심해진다면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진다면 혹시라도 출마를 포기하는 것까지 경우의 수에 넣고 계세요? 그거는 전혀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를 접는다는 거는 정계 은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 1%도? 지금, 예, 국민들은 지금 이 엄중하고 치열한 상황을 안철수가 어떻게 돌파하느냐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또다시 뭐 포기하거나 하면은 철수하면? 정계 은퇴해야죠.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강태권님 외에 여러분이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직접 나와서 인터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문변호 예, 뭐 위원님. 그렇게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아, 계획 가지고 계세요. 설득 좀 해주시고요. 예. 저도 직접 좀 질문 듣고 목소리 듣고 예, 예. 싶습니다. CBS에 맨 먼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한테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셔야 될 상황.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들 휴가 가고 좀 평화로워야 되는 이때에 네. 북한이 또 무슨 괌에 대해서 우리가 포격을 작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그러게요. 트럼프는 전 세계가 보도 듣도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은 처할 것이다. 막 이렇게 불안해요. 서로 말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로 폭탄이 터지면은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큰일이죠. 그럼요. 예, 이게 마치 말 장난하듯이 미국과 북한이 이런 주고받는 대화조차도 우리는 상당히 맞아요. 두렵다는 거. 네. 예, 한반도를 그렇게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두 나라에 경고하고 싶고. 오늘의 행간은 뭡니까? 요즘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이 논란입니다.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 어떤 거요? 책은 전두환 회고록, 영화는 택시 운전사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 아하. 그리고 논란 중에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 전두환 회고록과 택시 운전사를 둘러싼 논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뭐 해야겠죠. 우선 이제 회고록 판매 금지 이건 논란인 거 여러분 아실 테고. 네. 그 외에도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두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최측근이죠. 예.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총대를 맨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선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문제인데요. 이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비하했다 이러면서 출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등 해서 33군데 정도 문장이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민 전 비서관은 허위사실 주장하지 않았다. 광주 5.18은 폭동 맞다. 5.18은 폭동 맞다. 네,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지금이 공산 독재 체제냐. 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금서 처분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영화 택시 운전사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표적 겨냥해서 사격했다고 하는 부분은 허위 날조다.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고록 판매 금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영화 택시 운전사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끝날 때가 다 돼간다입니다.
끝날 때요? 네. 누구의 어떤 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931년생입니다. 지금 87세거든요. 건강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행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조용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올해 갑자기 회고록을 출간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을까? 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그 이유를 사실상 밝혔는데요. 예.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한 뒤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안 된다면 화장해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 이런 전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시켜 나오라는 얘기를 회고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오라고 하는 건 좀 기분 나쁜 말인 것 같고요. 안장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유화해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죠.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없지. 사회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자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을 잇따라 발간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정의하면서 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고록에다 쓰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잘못 알았구나. 내가 여태. 전두환 씨도 피해자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순진한 착각 아닌가요? 순진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현충원에 가고 싶다. 네. 그래요. 첫 번째 행간 끝이 보인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역사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겠어요. 네. 뭐 역사적인 사실 제가 뭐 이 시대를 지배했던 지도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꼭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이죠. 조선 왕조에서 왕이 사초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조선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권력자였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도 우겨보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도 우겨보고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도 프랑스 폭도들이 일으킨 반역이라고 한번 바득바득 우겨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사교과서 억지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뭐 얼마나 말 많았어요. 아버지에게 바치는 교과서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묻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슨 권력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후세가 쓰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고록에 자기 마음대로 써놓아서 역사가 된다면 아마 이완용도 나는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였다. 히틀러도 애국주의자였다. 이렇게 둔갑할 수도 있겠죠. 히틀러도 나도 피해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전두환 회고록 판금에 대한 반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반발, 이 뉴스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20년 뒤에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네, 그렇죠. 전두환 씨 측이 반발할 수 있는 이유. 이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 받으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딴소리할 거라고요? 네.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제과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뭔가 보답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 줄을 알았는데 그렇죠. 20년 전 사형 선고 받았던 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난 지금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단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정농단 사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만약 여기서도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20년 뒤쯤에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딴소리 할 수도 있어. 나도 피해자였다. 나만 갖고 왜 이래. 나 억울해. 촛불 시위, 무지한 국민의 여론재판이었다. 레밍들이었다. 힘없는 여성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고 탄핵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 역사적 실패를 이제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 8672님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회고록이 아니라 눈물의 참회록이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인보우 출발합니다. 청취자 4358님, 부산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게 쫙 좀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참 날도 더운데 열받는 얘기는 그만해야 될 텐데요. 오늘 첫 순서는 몰카 얘기입니다. 몰카 얘기.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죠. 몰카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몰카를 거론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실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요. 영화 군함도, 영화 자체도 화제였습니다만 상영 스크린 수 2,000개를 돌파하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으로 지금 그 중심에 서고 있죠. 문체부도 TF를 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서겠다 했는데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정윤철 감독이 SNS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정윤철 감독 만나보죠. 그리고 라디오 재판정 기대해 주시고요. 50원에 남는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각 부처는 분야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들으신 이 몰카 얘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복지정책, 물가 얘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몰래카메라 얘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몰카 얘기를 하는데 할애를 하면서 왜 대통령이 갑자기 몰카 얘기를 꺼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꺼냈을까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함께 그 실태 한번 짚어보죠. 이미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몰카라는 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 얘기, 복지 얘기 하다가 갑자기 몰카 얘기를 꺼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예. 어쨌든 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신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이제 이용해서 그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몰카 영상이나 합성 사진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청와대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 사이에는 판사, 검사, 헌재 연구원, 대기업 간부, 의사, 이른바 고위직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몰카 범죄로 적발이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전 국민의 몰카와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러게요. 지금 누구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이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어서 지금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물론 본인은 나도 모르게 사진기가 저절로 움직여서 찍힌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변명은 사실 어느 피해자나 다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다 그래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면은 카메라는 그렇고 그 몰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은 것도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장난삼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죠. 이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딱 이렇게 잡히거나 하면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여름철이라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이런 데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몰카를 교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이요? 네. 반대로 또 학생들이 여선생님의 치마 속을 이렇게 찍는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장님 아마 이런 몰카 범죄 피해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 야, 이 정도까지 됐어? 라고 할 만한 사례 어떤 거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한 해만 해도 100건 정도 몰카 상담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전체 상담이 7%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이제 크게 한 의사가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분을 촬영을 하고요. 예. 또 간호사 치마 속을 찍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총 137회였거든요. 밝혀진 것만? 네네.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을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 한 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네. 그 어디 들어있었습니까? 컴퓨터, 자기 컴퓨터 안에? 휴대카메라 저기 안에. 휴대폰에요. 예. 그리고 보시온 직원이 이제 맞는 키를 이용해서 입주자들의 방에 들어가서 입던 속옷이라든지 심지어 생리대까지 이제 몰래 수백 장 찍어가지고 아이고.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근데 이 경우는 이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 침입죄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현행 그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에 보면은 예. 이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예. 이걸 반포, 판매 이제 이럴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체가 아니었다. 그저 네. 치마였고 뭐 속옷이었고 생리대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행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그 정도 그리고 그 분노, 그 후유증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전준화님, 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 찍는 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학생을 찍는 몰카는 좀 충격적이다 이런 문자 주세요. 그거 어떤 네. 경우였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딱 어떤 사건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선생님의 학생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아까 지금 어떤 저기 청취자분이 아주 오래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카메라를 촬영해서 이게 또 이제 돌려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범죄의 행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무슨 맞아요. 네. 원룸의 2층, 3층에서 방심하고 네.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있는 이런 여성들을 촬영한다든지 그걸 또 촬영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올리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경제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얼마를 받고 이게 다 아주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드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벽을 투시할 수 있는 뭐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투시?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투시 옷 입고 있는데 그 속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도 다 앞으로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뭐 듣기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판매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질문 주셨는데 아예 몰래카메라 같은 걸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떠냐. 제작, 유통,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다 되는 거잖아요. 다 되죠. 방금도 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걸 치니까요. 엄청나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대여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소형 카메라가 이 몰래 카메라 용으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규제하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지 그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거기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몰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심의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시간 끌고 흐지부지 되고 이런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반 다른 범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현행법과 수사 현실이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수사 인력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전문성 또 이 재정적인 기반이 함께 배치돼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루빨리 그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는 거거든요. 제일 급한 거죠, 그게. 네. 그게 돼요, 뭐 근데? 됩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죠. 아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수사해서 이게 이제 범죄가 인정되어지면 이제 그 지우는 작업이 되는데 피해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제 소위 사이버 장의사라고 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우고 있거든요. 사이버 장의사 지워주는 사람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고소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예. 이거는 엄청난 이 피해자분에게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이게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성부에서 이 비용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이런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카톡에서 이런 영상을 주고받기만 해도 처벌되도록 하는 이런 강화된 법은 어떤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뭐 지금도 이제 이 카톡이 사실 그들만의 몇 명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카톡의 영향력은 굉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카톡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리고 처벌이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몰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왜인가 생각해 보니 왜가 아니네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보죠. 이미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냉장고가 집에 몇 대? 한 대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도? 저 한 대 반이요. 반은 뭐예요? 저 냉장실이 원래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빌트인으로. 한 대 반입니다. 한 대 반. 하긴 그러고 보면 김치 냉장고 있으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네. 2대. 김치 냉장고 한 대, 그냥 냉장고 한 대. 그러니까 9대는 있어야 장성인데. 그 9대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9대 늙게 다 있는 게 더 대단해요. 그렇네요. 네. 그 생각은 못해요. 그 9대를 늙게 필요하니까 9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 차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9대를 한 달에 5번씩 청소를 시켰대요. 냉장고를. 그 공간병에게 한 달에 5번씩.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 한 5일에 한 번씩 시키면서 9대 청소를 다 시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깔끔하신 성격인가 봐요. 그분이. 야, 진짜 저는 제가 휴가 다녀오는 이 출장 겸 휴가 다녀온 일주일 동안 공간병 이슈가 이렇게 제일 큰 뉴스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크루즈에서 들으실 때. 냉장고 9대가 하여튼 최대 화제. 그래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근데 지금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된다. 이런 청원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성을 말하자면 넘버 3잖아요. 지금 우리 팀에. 그렇죠. 넘버 3를 이병으로 강등시킨다.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강등이라는 게 군 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한 계급 강등이에요. 한 계급? 네, 한 계급 강등이고요.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뭐가 열려야 되죠? 징계위 같은 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분이 넘버 3면 박찬주 대장이 넘버 3니까 위에 둘밖에 없죠. 그래서 못 열어요.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병으로 강등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례는.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제가 왜 안 된다고 그런지 아실 거예요. 1979년 12.12 사태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그 당시 이제 쿠데타 군들에게 나중에 불명예 제대를 시키면서 이병으로 이제 강등을 시켰는데 89년에 재심을 통해서 장군 계급을 회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좀 아픈 역사 상황에서는
지금 입영강등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명예로운 입영강등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거는 정말 배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입영으로 강등시켜야 된다는 청원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여기 공관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병들도 나오고 나도요 하면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손들고 그렇죠. 있는 우리 군 개혁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상황. 자, 뭐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특히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을 여성들도 분노해요. 엄마들도 그리고 정말 군대에 애인을 보내는 여자분들 누나들도 속상해합니다. 그분들께 일단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임무 재판정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오늘의 주제 교육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육감 처벌해야 된다. 아니다. 이해해야 된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치니까 이거 쉽지 않네요. 백 변호사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교육감 얘기. 원래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좀 사회적 이슈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2012년 초에 이제 교육부가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예방 대책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 아,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학생부에 써서 나중에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딱 내놓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진보 성향의 교육감분들은 이거는 정말 반헌법적이고 이거 반교육적 행정 폭력이다. 우린 들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반교육적인 행정 폭력이다. 근데 이제 오늘의 사례가 됐는데 특히 김승환 그 전북 교육감 같은 경우에 끝까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다가 이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내라는 그 지시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걸 내라 그랬는데 내지 않았으니까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 정도 상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 지난해 무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14일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2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생부에 그 내용 기재하라고 교육부가 지시한 걸 거부했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적은 게 없으니까 제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와 관련된 걸 내지 않은 건 크게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훈령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재량이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재량이라고 해도 이거 내지 않은 거는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해 보죠. 노 변호사님. 저는 감사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건 잘못이다. 감사 자료 제출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학생부에다가 그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학교폭력 기록을 적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도 지금 똑같이 이걸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김승환 교육감 유죄. 백 변호사님. 전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생각하고 똑같으신 거네요. 아니 아무리 가해자가 뭘 저질렀다고 해도 학생이고 애인데 거기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얘 인생에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이 학교 폭력에 무슨 큰 한이 맺히거나 무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방송 편의상 두 분의 입장을 나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하고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교육감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유죄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무죄다 생각하시면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죠. 먼저 노 변호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40도 아니고 15, 16짜리들인데 네. 학교폭력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기록에까지 남기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애 인생을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뭐 망칠 필요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러세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학교폭력 사건 상당히 많이 보았고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대로 벌어지는 우리 수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되게 많고요. 상당히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정말 지능적이고 정말 우리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조금 잔인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뭐 좀 그 반에서 논다 하는 아이들이 조금 약한 아이 불러다가 꿀밤도 주워받고 용돈도 좀 그야말로 삥 뜯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학생부까지 기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2011년도에 그 만 13세였던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짜리 권모 학생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정말 긴 유서를 썼습니다. 자기 너무 힘들었고 집단 괴롭힘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이 학생들의 좀 엄벌을 좀 내려달라. 내 목숨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기억나요. 그 사건. 그런 것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얼마 후에 대전에 있는 모 여고에서 또 역시 집단 괴롭힘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에서는 가해자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모두 명무대 진학해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 학생부에 그 기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많이 경감이 되어서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그렇죠. 그냥 뭐 애들인데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 그냥 혼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솔깃하시죠? 솔깃하네요. 네, 솔깃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해 학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쨌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학폭위가 열려서 관련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받죠. 어려도 처벌받아요. 그리고 처벌받죠. 뭐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이 학폭위법에 관련해서 뭐 서면 사과를 한다거나 뭐 보복 협박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 거. 학생부에 얘는 폭력 학생입니다라고 하는 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붙는 거거든요. 2003년에도 한번 하려 그랬어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근데 그 당시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고 거기다 이중처벌 등의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산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반헌법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학교 폭력이 심각하니까 그래도 예방하려면 이렇게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도 없었어요. 실효성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학폭이 이제 이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애들이 문제는 좀 두려워하지 않아? 입시랑 관련된 거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년도보다 가해 학생 수가 더 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도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뭐하러 하죠? 노 변호사님. 가해 학생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지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지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끝에 보면은 이러한 식의 그 대책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약 74%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 훈령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교육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기재하지 않게 한다면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정말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훈령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정말 정시로 다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훈령에 나와 있는 것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투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답변을 백 변호사님 답변 듣고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었다라는 숫자 그 개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게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규정을 한번 보면요.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나 군사상 필요의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회를 못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정도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 관련된 기록은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하고 이게 똑같냐라면 달라요. 다르긴 하죠. 여기는 어쨌건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소년법의 그런 규정 취지까지 감안을 할 때 이 아이를 처벌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학생부에까지 기재해서 대학 갈 때 얘는 학교에서 애들 때리는 애였네 라는 내용까지 다 외부로 알리는 것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폭력도 다 기재가 됩니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2747님, 기재해야죠. 반교육적,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47님 반면에 박성근님, 이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잠깐 실수를 전과 기록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인생의 방향을 어른들이 규정짓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다. 이런 분. 전준하님, 학교폭력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그 아이가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 0931님은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경고 차원에서도 기록을 해야, 기재를 해야 그 아이가 바로 클 수 있다. 이런 문자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육부에서 아니 왜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감사하겠다. 자료 제출해라. 라고 하자. 자료도 내지 않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유 변호사님. 자료를 못 내게 한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청이라던가 관내에 있는 27개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제 특별감사가 내려지니까 관련 자료를 내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내지 마세요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요. 그 학생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라든가 인성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기록부인데 요즘 이 기록부가 사실 금수저들이 주로 이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셔틀처럼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부에 이런 피해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해 학생의 나쁜 점이 기재가 되고 나도 5년 있으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거치다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 특별 감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 변호사님. 지금 5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마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대학 들어갈 때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이 불이익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빨리 취직하면 취업할 때도 학교 폭력 사실이 알려집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실수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뭐 잔인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좀 자주 벌어지는 학폭위가 열릴 정도 수준이 되는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그건 처벌을 한 번 더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 자체 훈령은 분명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 교육감께서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들 역시 이 훈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부당하게 내려고 하는 교장들의 행동을 막아가면서 못 내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교장들도 수긍을 해서 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직권남용입니까? 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지금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로 백성문 변호사, 백변, 녹음 혹은 뭐 무죄, 반인권적 이런 거 쓰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습니다. 반면에 노 변호사님처럼 아니다, 이거 극약 처방해야 된다,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유죄 혹은 기재, 노변, 뭐 극약 처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기재가 극약 처방도 아닙니다. 학생부 기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학생이 과거에 이런 식의 나쁜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는 정도 자료인데요. 극약 처방도 아니다. 거기도 동의 못하겠다. 네,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피해 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부 다 가해 학생들 대학 가야 돼요. 가해 학생들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지워주세요. 이 논리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거를 좀 이상한 방향으로 그게 몰고 아니고요 가시는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 학교 폭력으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야죠? 학교에서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뭐 사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쉬쉬하고 덮기만 급급해요. 학교 이름 또 바깥에 알려지면 문제된다라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리고 가해자 인성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지 그냥 학생부에 얘는 사람 때리는 애라고 기재를 해서 낙인 찍어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덮개 급급하면서 지금 이 가해 학생만 낙인을 찍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해 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두 분. 아니 그런 행위를 왜 합니까? 학생부에 써도 아니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집단 괴롭힘을 몇 년 내내 해가지고 애를 나체로 옷을 벗겨놓고 사진 찍고 그렇게 괴롭히고. 심각한 얘기만 하시니까.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게 생각보다 뜨겁네요.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노무현 선생님 잠깐 진정 좀 하시고요. 학교 폭력 사실을 가해자 학생부에다 기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가요? 전북교육감이요. 그러자 이 전북교육감에 대해서 2심이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과연 이 유죄는 정당한가 아닌가?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내주셨군요.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를 거부한 교육감.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72대 28. 28대 72%로 기재를 했었어야 된다. 감사 자료도 제출했었어야 된다. 따라서 유죄다. 이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전북교육감이 깜짝 놀라시겠는데. 학교 폭력 자체가 워낙 예민한 주제고요. 맞아요. 피해 학생을 생각해 보면 가해 학생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부 기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 아이들 뭐 낙인을 찍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극적인 주제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백 변호사님 끝까지 물론 28% 지지밖에 나는 오늘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내 주장이 옳다라는 소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노 변호사님도 사실 끄덕끄덕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백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뭐 전부 다 옳은 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록을 하냐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 폭력을 줄이는 이 부분 정말 처방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문자는 받아보고 저희가 이 자료들 모아서 교육부에 좀 보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요즘 카페에 가면요 노트북 열어놓고 몇 시간씩 몰두하는 젊은이들 많이 보시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른바 카공족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5시간. 좌석이 부족한 작은 카페들 입장에서는 이 카공족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카공족 만나러 카페로 가보시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2잔. 10분 정도 걸리니까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취직 준비하는 취준생인데 지금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4-5시간씩 카페에 있곤 하는데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구석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씩 더 시키고 이제 다 시켰다 그러면 가야 될 것 같고. 주문하신 헤이즐넛 라떼 나왔습니다. 카공족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거의 저희 매출의 한 50-60%는 거의 다 카공족이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가 사건이다 보니까 시험 때 되면은 사실상 거의 그분들이 대부분 차지하시고요. 많이 늘어놓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테이블 저쪽에서 끌어와서 좌석수만 보면 한 8인분 정도를 차지하고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영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소문이 나서 오히려 더 안 오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가 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입장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카페에서 허락해주는 것도 많고 그렇게 크게 민폐라고 생각 안 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지금. 음료를 사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 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잔 시키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카페가 그렇게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니까 막 3-4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야지 왜 카페인지 모르겠어요. 커피 진하게 드세요? 연하게 드세요? 아주 진하게. 그럼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음료 몇 잔씩 더 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박하게 막 시간에 대해서 제재는 못 하겠더라고요. 취업 준비 일찍부터 하잖아요. 좋은데 취업돼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6시간, 5시간, 6시간도 있다고 해요. 가공족들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해합니다. 예, 시원한 데서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카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카페나 카공족이나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어떨까요? 카페를 점령한 카공족들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재판정 주제에 대해서. 이봉남님은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청소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철없고 순진한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 이철임 님도 과거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재하자는 입장이 들어오는가 하면 3040님은 근데요. 전치 2주 그냥 무조건 병원 가면 전치 2주는 나오는 건데 전치 2주 사건에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 학생 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면서 피해자들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아이들의 생각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 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이영민님은 가해자가 버젓이 잘 사는 모습은 용서가 안 된다. 조인태님도 극약 처방 쪽에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6253님은 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에 방점을 찍자. 이후택님도 경미한 것까지 싸잡아서 앞길 막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선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십니다. 행간 들으시고는요. 현충원이 언제부터 권력자는 다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까? 권력과 권위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충고 2016님. 9721님. 반성 없는 전두환 씨. 그나저나 추징금은 얼마나 환수가 됐습니까? 이런 문자들. 7782님. 80년 5월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총살당할 뻔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꼭 보세요라고 하시면서 한 분은 그 택시 운전사가 과하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의했지만 거기에 10분의 1도 담기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 더하다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의 문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크린 독과점, 우리 영화계의 참 오랜 과제죠. 그런데 최근에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날 상영관 수 2,000개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고요. 마침내 문체부와 공정위까지 나섰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라도 고쳐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SNS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쓴 영화 감독이 한 분 계세요. 군함도를 잽싸게 탈출한 극장들 택시를 잡아 타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화 마라톤 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의 감독이죠. 정윤철 감독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지요. 정윤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함도 이 개봉 첫 주 스크린 수 보니까 2027개네요. 네.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고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스크린 수는 하나의 극장에 요즘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한 10개에서 뭐 10몇 개씩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2,700개 정도가 지금 스크린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2,000개가 넘는다는 거는 뭐 거의 한 7, 80% 그 정도 되는 스크린이 한 영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2,700개 스크린 중에 2,027개가 다 이 영화예요. 네네. 극장 가면 이제 이 한 영화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는 거를 관객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극장 가면 싹 다 군함도란 얘기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군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영화가 나와도 이렇고 한국 영화도 그렇고 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그 검사외전이란 영화 나왔을 때
처음으로 영화가 그러니까 스크린 수 1,800개를 차지했다라고 논란이 돼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 기록이 또 깨진 거예요. 네, 뭐 하루가 다르게 깨지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제 한 11년 전 괴물로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6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1,300개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검사의 전을 비롯해 스파이더맨 3 바로 얼마 전에 1,900개 그리고 이제 뭐 고난도가 2,000개로 이렇게 넘어섰는데 사실 문제가 아주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2,700개 다 한 영화로 도배되는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겠어요. 네, 정말 2,000개는 정말 절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그런 게 깨져서 지금은 뭐 10개간 중에 7, 8개 상영하는 거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죠. 다른 영화는 다 쫓겨나고 공정한 상영 기회를 뺏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SNS에다 글을 쓰셨어요. 구남도를 잽싸게 탈출한 극장들이 택시를 잡아 타다? 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이번 그 구남도 독과점 논쟁은 유승환 감독과 그 제작진에게 굉장히 비난이 집중됐는데요. 그건 사실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극장을 몇 개 결정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극장 즉 유통업자인 극장이 결정하는 거지. 그 감독은 몇 개, 뭐 1,000개 걸어라, 뭐 얼마 걸어라 이렇게 말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구남도를 만든 류승환 감독하고 그 부인 강혜정 씨가 결국은 그 영화 제작자 협회인가요? 네네. 예, 거기서 아예 탈퇴를 어제 선언을 했어요. 이 비난에 대한 관련해서 그 정도로 지금 비난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 감독이 보시기에는 감독이 그렇게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다. 유통 구조의 문제다. 그렇죠. 네, 그 뭐 극장들이 몇 개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난으로 이제 좀 영화의 기세가 꺾이니까 곧바로 스크린을 줄이고 새로운 상품이 이제 택시 운전사를 갈아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1,900개라는 굉장히 많은 관을 열었는데 1,900개. 네네,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하게 독과점을 계속하고 상처를 입히고 또 그 다음에 무책임하게 버렸다. 한마디로 극장의 갑질이다. 뭐 이런 좀 약간 비난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감독이나 뭐 제작자를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영관 개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배급사에서 이제 대충 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극장에서 또 그때 굉장히 사실 통제를 못할 정도로 그 각 지역의 점장들, 극장 점장들이 그날에 따라서 막 결정합니다. 그날에 따라서요? 네, 그날 뭐 롯데 시네마에서 우리가 6개 걸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CGV에서는 뭐 7개 걸고 서로 막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중앙에서도 컨트롤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정글처럼 막 이렇게 시장 질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남도 같이 잘 된 영화도 그러니까 크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도 1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이게 바뀌는 판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도대체 기회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네요.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죠. 네. 자, 근데 이제 극장 쪽에서의 반론도 있습니다. 티켓 파워가 있고 극장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선 기부하는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화를 혹은 찾을 것 같은 영화를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극장의 입장도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례가 유승환 감독 전작인 베테랑 이 영화도 1,000만이 넘었는데 불과 한 1,000개 정도 극장으로 사실 이 1,000만을 넘었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되게 이 영화는 불과 900개로 다른 경쟁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900개밖에 극장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또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많이 걸지 않아도 조금만 오래 극장에 걸어주면은 다 극장도 사실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을 지나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극장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멀티플렉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뷔페 식당인데요. 이런 다양한 그런 다양한 음식을 내놔야 되는데 뭐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고기만 내놓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죠. 와, 이 비유 굉장히 괜찮네요. 고기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고기만 잔뜩 내놓으면 그게 정말 뷔페 식당이냐? 제대로 된 식당이냐? 이 말씀. 채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 가겠죠. 어제 영화인들이 모이셨다면서요? 예. 무슨 얘기들 하세요?
이제 뭐 더 이상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좌시할 수 없다. 이러다가는 정말 1년에 영화 한 10개만 만들어야지 뭐하러 그렇게 100여 편을 만드냐. 극장에 걸어도 바로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상영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은 영화가 이제 다 한국 영화도 망하고 사실 뭐 외국 수입 영화도 뭐 스파이더맨이나 몇 개 뭐 트랜스포머 이런 정말 큰 영화 외에는 좋고 다양한 그런 영화들도 다 나간다. 그러게 생겼어요. 굉장히 뭔가 다들 격앙돼 있었고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말이 나왔을 법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재수하듯이 아예 걸 기회를 못 갖고 떨어져서 내년으로 밀리고 이런 영화들이 한 30-40%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국가에서 좀 이런 민간 극장과 이런 유통업자들과 생산자인 영화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좀 만들지 말고 지금 이게 벌써 10년째인데 좀 나와서 룰을 정하고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스크린 뭐 몇 개 이상은 30% 이상은 한 영화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독과점에 대한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 좀 정부에서 뭔가 좀 룰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윤철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또 일고 있죠. 영화 마라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의 감독 정윤철 감독 만났습니다. 전국에 2,700개 스크린 중에 2,000개가 한 영화.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 이 영화계의 스크린 독점 논란을 바라보면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입니다. 아바, The Winner Takes It All. 저는 지난주에 환경재단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 환경 공동체 이런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자마자 미국은 북한에게 화염 맛보이겠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의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하고 참 어지러운 상황이네요. 동아시아의 평화란 구호가 허망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원하면서 오늘 뉴스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